네, 이제 대부분 이제 참석하신 걸로 믿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특허법인 태백의 주완종 관리사라고 합니다. 뭐 오프라인 상에서 뵙고 인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대부분이 좀 온라인 상에서 아마 좀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얼굴 뵙고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실제 말하는 거랑 아마 그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거랑 한 3에서 5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뭐 질문 같은 건 제가 좀 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이메일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니까 그 이메일 보시고 나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스타트업 지식자산권 획득 및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시간은 2시간인데 뭐 중간에 한 5분 정도는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신 것 같고요. 여기 숭실대학교의 입주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를 소개하자면은 저는 현재 특허법인 태백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숭실대학교 전담 특허 사무소로서 현재 그 전담 특허 사무소를 거의 한 11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숭실대 쪽에 대해서 애정이 상당히 많고 또 숭실대 뭐 여러 교수님들도 많이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허 제도 그리고 뭐 특허의 요건 그러니까 어떤 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허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연구자 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뭐 특허 상식 그리고 이런 논문 및 특허 출원 전략 그리고 특허 출원 절차 그리고 절차뿐만 아니라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 특허 청구 범위 해석으로부터 침해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실제로 이제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도 스타트업들한테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표 등록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림은 이제 포스터인데 삼성전자 정관에 붙어 있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특허 색약이라고 해서 뭐 특허에 약하면 기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no present, no future 해서 이제 알맹이만큼 중요한 껍질이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호두가 있습니다. 이게 호두에 있는 호두 알맹이는 사실 사람의 뇌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주름이 젖어 있고 그래서 이 호두 알맹이를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겉을 싸고 있는 호두 껍질, 즉 호두를 보호하고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을 우리가 특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누구에게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침탈을 당하고 또한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좀 기업의 미래까지도 또는 기업의 사운까지도 달려 있을 만큼 매우 좀 중요한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럼 특허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식재산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서 이제 IP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근데 보통 IP를 특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허만을 뭐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 IP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특허청을 대관 업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저작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저작권 보호위원회라고 해서 그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다루는 그 IP는 크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네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랑 실용신안은 크게 말해서 기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기술적 사상을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특허랑 실용신안권이 되겠고요. 상표는 그 말 그대로 뭐 자타 상품 식별을 위한 표지, 우리 브랜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표지나 표장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애니콜, 뭐 갤럭시,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이 그 상표권이 되겠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의장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장권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는 게 약간 다소 이제 일본에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1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장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으로 이제 명명이 바뀌었고요.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형상, 모양, 색채를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우리 뭐 연필 같은 거 만들 때 뭐 연필이 뭐 그냥 올록볼록한 그런 엠보싱 형태로 이제 손잡이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컵이 좀 컵이 뭐 기능이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컵의 외형이 좀 그 신미감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 우리 화면에 그러면 그 이모티콘 그리고 각종 아이콘 것들도 그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화면의 배치, 이런 화상 디자인도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4개 이외에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 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출된 저작물을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적인 표현, 뭐 소설, 음악, 컴퓨터 프로그래밍,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해서 그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보호를 안 받고 그냥 영업비밀로 두겠다. 그래서 비공개 기술로 해서 뭐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받지 않고 그냥 나만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보호를 하는 것들이 비공개 기술로서 영업비밀로 표현합니다. 사실 영업비밀이라는 건 지식자산권이 아니죠.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만 이 앞에 특허 실용신안 뭐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존속기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독점권을 갖고 보호를 받고 그 존속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자유 실시 기술이 되는데 반해서 그 저작권, 그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 기술을 뭐 가족들만 안다거나 노출을 꺼림으로 해서 그 자기 독점권을 자기 스스로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에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이 6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6명 중에 1명이 좀 흑심을 품고 나가서 뭐 배신을 이제 하면은 누구라도 이건 뭐 자유실시 기술이 되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면은 뭐 특허는 기술적 창작, 실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특허는 존속기간이 이제 20년이고요. 실용신안은 10년간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 오로지 물건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도 이제 거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허나 이제 실용신안과 되게 차이점이 있는데, 다만 그 실용신안은 요새 최근에 거의 계속 폐지론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차피 그 기술적인 창작을 보호를 하는 건데 굳이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냐, 이런 회의론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출원만 하면 일단 선등록을 시켜줬어요. 먼저 등록을 시켰고 심사 없이 무조건. 그러면서 제3자가 뭐 심사 청구를 요청하면 그때서야 심사를 해서 그 권리를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권리를 이제 유지를 그만 폐지시킬 것인지 이럴 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허랑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도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야지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는 그 심사 기준도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좀 쉽게 등록 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심리적으로는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에서 조금 더 문턱을 좀 낮출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꼭 등록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에 비해서. 그 때문에 굳이 출원해서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재산권이라고 한다면, 굳이 실용신안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특허로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개인한테도 좀 유리하고, 또한 이제 그런 권리의 그런 가치를 놓고 봤을 때도 아무래도 실용신안보다는 특허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거의 실용신안 거의 요새는, 제가 지금 특허사무소에 있지만은 거의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가 실용신안이고요. 거의 98건 정도는 거의 특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신안은 최근에는 많이 좀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식재산권 이외에 뭐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뭐 반도체 직접 회로에 대한 배치 설계,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그 신지식재산권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으로 보통 보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식재산권이 있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눠지고 있고, 산업재산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그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인데요. 이게 지우개에 달린 연필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필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연필 뒤에는 이제 지우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도 뭐 당연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를 한 1800년도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그때 이 기술이 나왔으면 상당히 좀 획기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서는 특히 우리 원목 사이에, 연질목 사이에 연필심을 어떤 식으로 삽입을 하느냐가 상당히 큰 이슈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질목, 즉 향나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연필심을 삽입시키는 것, 이거는 특허가 되겠죠. 그래서 석연인데 연필심을 연질목에 삽입하는 게 특허가 되겠고, 이게 20년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물론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 결과 등록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기술적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연필과 뒤에 지우개 연결 부재와 지우개를 같이 결합시켜서 연필심에다가 이제 지우개를 부착하는 것들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신안 대상이 되겠죠.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이제 원천이나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거나 좀 단순한 계량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보호 기간이 10년입니다.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등록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이제 말 그대로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건데요. 연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형상, 모양, 색채가 각각 이제 결합이 된 것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필에 잡는 부위가 좀 멘보싱처럼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육각형으로 이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무늬 형상이 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이제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입니다. 상표는 이제 연필에 부착되어 있는 상품명, 즉 땡땡 연필, 아니면 제작사,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의 명칭을 이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나눠집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년, 뭐 10년, 20년 이게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기간 동안은 독점권을 갖는 건데요. 나머지의 그 이후의 기간은 자유실시 기술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 다 상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특허청에 출원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공개가 돼요.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그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20년간 독점권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개를 해야지 또 그로부터 새로운 또 개량 발명이 나올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 발전에 많이 이바지를 했다. 이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년간 또는 10년간 그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게 바로 특허권이자 실용실현권이자 디자인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과 사익적인 목적이 같이 결합이 된 게 이 제도라고 한다면 다만 상표는 예외입니다. 상표는 10년간 존속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데요.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갤럭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폰이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삼성에서 그 만든 갤럭시 폰을 뭐 LG에서도 갤럭시 폰이라고 쓰고 뭐 애플사에서 갤럭시 폰이라고 쓰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래서 상표의 가장 큰 그 기능적인 요소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독점권을 딱 주고 이후에는 자유실시 상표로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더 크게 야기를 할 거예요. 때문에 상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세 가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상표권의 권리가 10년마다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매우 좀 저명도가 높은 그런 상표인데 그 갱신 출원을 또 해야 됩니다. 참고로 갱신 출원을 안 해서 결국 상표권이 10년 만에 그냥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최근에도 부산에 있던 모 호텔에서 그 상표 출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그 호텔 업계에서 그 상표 출원해서 실제로 등록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의 제도와 달리 항상 이제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지시재산권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삼성의 갤럭시 노트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뭐 후면 카메라에 뭐 지금 뭐 억대의 그런 화소가 되겠지만은 그 억대의 그 화소에 대한 그런 기능 그리고 이제 스마트 광학적 그 손떨림 방지 기능 그리고 뭐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화면의 자동 회전 표시 그리고 뭐 자판의 한글 입력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겠고요. 저작권은 여기서 그 무선 통신을 통해 저장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유튜브 하나의 그 작품 하나하나는 다 이제 저작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음악 같은 것도 다 저작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 아바타나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도 다 저작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뭐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어디 과제를 따기 위해서 제출하는 제안서도 다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무단으로 남이 쓰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외관 또는 화면의 메뉴 그리고 이모티콘의 배치, 아이콘의 배치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이 되겠죠. 그리고 상표권은 뭐 갤럭시 노트, 뭐 갤럭시 탭, 뭐 갤럭시 폰 이런 같은 서비스표를 광고하는 거고, 뭐 S펜, 뭐 S노트, 뭐 갤럭시 기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상표권에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에서 등록을 받은 특허고 실제로 아이폰에 적용이 예전부터 됐던 기술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를 하면서 갤럭시 그 노트의 갤럭시의 1, 2까지는 다 밀어서 잠금 해제를 썼어요. 그래서 그 갤럭시 1, 2까지는 그 밀어서 잠금 해제에 따른 그 로열티를 그 수수료를 이제 애플사에다가 제공을 했죠. 그래서 그 잠금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 그 화살표처럼 생긴 이 부분을 손가락을 밀어야지만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되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애플에서 특허를 낸 그런 그 특허 그 공모가 되겠는데요. 그 실제로 발명의 명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금 해제 이미지 상해성의 그 제스처 수행에 의한 장치 잠금 해제로 이제 특허를 내서 이제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금 해제 이미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락을 풀기 위한 그 화살표 모양의 그런 이미지를 아까 그 잠금 해제 이미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일정한 제스처, 즉 옆으로 미는 그런 수행에 의해서 그 잠금을 해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항이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그 실제로 등록받은 청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치가 먼저 사용자로부터 터치가 됐는지 그 접촉을 먼저 검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접촉에 따라서 사전 결정된 표시 경로, 아까 그 옆으로 미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 언락 이미지를 화살표 그 형태에 이동시키는 단계.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이 결정되면 그 사용자가 그 사전 결정된 제스처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구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청구항에서는 그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민다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제스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특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는 경우에 그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켰다. 이걸 이제 그 상태를 변이시켰다. 그 잠금 해제되도록 했다. 이런 것을 특허로 받았습니다. 이 특허가 상당히 좀 파워풀한 특허가 돼서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밀어서 잠금 해제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 로열티를 이제 애플사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스마트폰에다가 그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좀 자꾸 돈이 나가는 거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3 버전부터는 밀어서 잠금 해제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패턴 변경 화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개의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특정 그런 연결 경로를 통해서 그거를 맞추면 그게 잠금이 해제되는 쪽으로 회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린 회피 설계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도저히 특허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이 특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로열티를 주고 아예 그냥 그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또 그냥 차라리 그 기술을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회피 설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도 이 패턴 그 변경 화면을 통해 실제 특허도 등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그렇게 식으로 그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애플은 한참 애플과 삼성이 그 특허 전쟁을 많이 이제 불사할 정도로 소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서로 만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그런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또 특허도 많이 내는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삼성한테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반대로 삼성은 또 애플한테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소송을 많이 걸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2010년대 초반에는 삼성과 애플이 서로 엄청난 난타전을 벌였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은 삼성이 자신의 특허인 전화번호 태핑, 통화 검색, 데이터 동기화, 미러 잠금이 여기 나오죠. 미러 잠금 해제, 단어 자동 완성 등 5개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휴대폰 한 대를 팔 때마다 한 개의 그런 기술이 $8씩 해서 8, 5, 40에서 $40의 기술료를 자기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또 삼성도 반대로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단말, 아이패드가 이런 음성 녹음을 전송하는 기술, 원격 영상 전송 등 삼성의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난타전을 벌여서 소송까지 가서 뭐 때로는 애플이 이기고 때로는 삼성이 이기고 때로는 서로 그 합의를 통해서 서로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뭐 내가 이 기술은 그럼 눈 감아 줄 테니까 너도 이 기술은 눈 감아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그렇게 계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삼성과 애플은 그 2000년대 이렇게 초반에 그 여러 가지 그때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죠. 뭐 노키아도 있었고 HTC도 있었고 되게 소니도 있었고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싹 다 정리가 됐습니다. 즉 서로 특허 소송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오히려 이게 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서로 간의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서로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소송을 할 때마다 서로 간의 뉴스가 서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이 두 기업체는 정말 첨단 기술을 그 스마트폰에 내장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사용자에게 그게 각인이 어떻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2개 업체만 빼고 나머지의 그런 제3등 이하의 그런 업체들은 LG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다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노이즈 마케팅이긴 한데 그 삼성과 애플은 사실 막대한 소송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 비용이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과 애플은 오히려 이걸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갔고 오히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플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가 많이 글로벌화에게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게 이제 사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새 특허 괴물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허 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제조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대표적인 회사가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구글과 IBM 출신들이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어떤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제조는 하지 않고 그냥 특허만 매입합니다. 그 돈으로 R&D를 할 비용으로 특허 매입만 혈안이 돼서 이제 좋은 특허를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와서 한국의 그런 교수님들을 찾아뵈서 직접 기술 이전을 받고 좀 높은 가격을 매겨주면 또 교수님들이 또 자기 기술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술을 많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만 계속 매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그래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각종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많이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 자기 특허를 당신들이 만든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를 했으니까 특허 침해다 해서 소송을 좀 막대하게 많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삼성이나 애플처럼 서로 그런 제조를 하는 업체라면은 또 특허 침해 소송을 받을 수도 있고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 특허 괴물 그 인텔렉츄얼 벤처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 공격은 할 수 있지만은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서 가끔 보면 황소개구리처럼 천적이 없는 그런 개체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R&D를 할 돈으로 그냥 특허를 계속 매입을 함으로써 그래서 특허를 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특허제도 약간 이제 모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문서로 보호를 받는 게 특허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조금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허 괴물이라는 업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나무에 말씀드리면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한 10,000건 가까이 출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상용화 되는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미래를 위해서 미리 특허만 출원을 해놓는 거고 또 실제로 제품 상황을 봐서 제품이까지 안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속기간이 20년이니까 미래에 이 기술을 쓸지도 모른다. 다만 이게 뭐 나중에 시장성이나 상용화 가능성을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출원만 잔뜩 해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항상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다. 때문에 너무 다 만든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허권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것 출원한다고 다 특허 등록을 내주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특허로 내주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고 우수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여기서 보면 새롭다는 말은 신규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수하다라는 것은 진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특허권이고요. 근데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특허청이 내는 기술을 보면 신규하지 않는 기술은 없어요. 그냥 동일한 기술 거의 없습니다. 설령 동일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출원일이 먼저인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출원일이 빠른 기술이 먼저 등록을 받는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신규성 때문에 거절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진보성 때문에 거절을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했던 것이 출원 당시에 공개된 기술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긴 한데 그 차이점이 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즉 우수한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권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출원하고 나면 1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공개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그 대가를 기술 공개함으로써 또 그걸 보고 누군가가 공개된 기술 갖고 또 개량된 기술을 또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즉 공익이 증진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특허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는 출원일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출원하고 나자마자 보통 바로 등록받는 게 아니라 우리 등록받는 데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 걸립니다. 심사를 받는데 물론 뭐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은 뭐 1년 이내에도 갖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등록을 받아야지 독점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만료일이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만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한 18년 정도는만 이제 보호를 독점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적인 제한으로서는 속죄주의입니다. 즉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독점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독점권을 가지려면 한국 특허청에다가 해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셔야 되고, 난 미국에서 이걸 독점권을 받고 싶다 하면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셔서 등록을 받으셔야지 미국에서 독점권이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미국도 특허청에서도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거고 한국 특허청에서도 한국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텐데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심사관의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동일한 기술에 등록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등록이 됐는데 일본, 한국에서는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요새 뭐 IDS 제도라고 해서 먼저 심사 결과 나온 국가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국가의 심사관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안은 하겠지만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적 제한은 실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시라는 것은 무단으로 내 특허랑 관련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에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특허권자는 이걸 독점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라는 것은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을 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업으로서 실시를 하면은 무조건 침해가 되는데 다만 업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기술을 그냥 집에서 혼자 만들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실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으로서 실시를 했을 경우, 즉 실시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실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특허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20년간 등록된 국가에서 실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특허가 됩니까? 이런 문의가 가끔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일단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되죠. 가급적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프로블럼, 즉 현재 이 아이템이 좀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문제점을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솔루션 제시 단계가 가장 핵심적인 특허의 구성 요소가 될 거고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성이 아무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이템이 예를 들어 나 택시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문제점이 내 원하는 시각에 택시가 잘 안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카카오나 이런 카카오 택시 어플을 만들어서 내가 실시간으로 주변에 그런 택시 기사님들한테 이런 정보, 내 위치를 알려서 빨리 내 택시를 빨리 오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 제시가 돼서 이 부분이 특허가 되는 거겠죠. 요새는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무슨 접촉사고가 나서 차량을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 공업사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또, 난 좀 가깝기도 하지만 좀 싼 데서 수리를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어플에다가 자기 고장낸 부위를 이제 파손된 부위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있던 공업사들이 각자 자기의 그런 수리 비용을 이제 올려서 내고를 해서 사용자가 거리와 비용을 감안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솔루션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일단은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가장 분명히 거의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문제점은 동일하지만 해결책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럼 각각이 다 특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책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 게 구성이 다르느냐, 이 특허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특허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애플은 밀어서 잠금 해제 그런 기법 썼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의 동기와 갖고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 때문에 각각이 다 이제 특허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특허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성이 있다고 물으면 되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 예를 든 것처럼 시계랑 라디오를 그냥 단순히 붙여버렸어요. 공지기술을 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간을 보기 위한 용도로 쓰고, 라디오는 말 그대로 라디오를 듣기 위한 용도로 썼다. 근데 종래에 이런 기술이 없었다. 특허를 내줄까요? 물론 없었기 때문에 신규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규성이 있었지만은 진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또 이걸 누구나 알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별로 이렇게
뭐 유통상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런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적으로 안 한 것일 뿐이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계와 라디오 단순히 부착하는 것은 종래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못 받습니다. 진보성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알람 시계 라디오처럼 예를 들어 10시 정각이 딱 됐을 때 내가 선호하는 10시에 무슨 라디오 방송 주파수로 맞춰주고 또 오후 2시가 됐더니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뭐 95.9를 맞춰주고 이렇게 시계에 따라서 알람에 따라서 주파수를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이것은 진보성이 있죠. 왜냐면 단순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계 라디오를 단순히 시계를 보고 라디오 듣는 것은 본연의 그런 기술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알람 시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로 끝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서로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냈으니까요. 때문에 이 경우는 진보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종이 기술과 동일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시켜주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주, 그러니까 신규성에 의해서 등록 안 시켜주는 거고 용의 창작 범주의 기술, 즉 시계 라디오 단순 결합한 거 이것도 등록을 안 해주겠죠. 이건 진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초록색 동그라미 즉 그 부분이 둘 다 진보성과 신규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한 그런 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효력은 아무래도 업으로서 실시, 즉 제조, 판매, 사용, 대여, 수입할 권리를 20년간 독점합니다. 만약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특허를 썼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상 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든 쓰고 싶은데 특허가 이미 누군가에게 있어 하면은 시식권을 허여받아야겠죠. 그래서 라이센싱해서 뭐 전용 시식권이 하거나 통상 시식권을 해서 그 로열티를 특허권자한테 주고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시식권을 허여받고 라이센싱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용 시식권이라는 것은 나한테만 허락해달라. 독점적으로. 그게 전용 시식권인 거고 통상 시식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허락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통상 시식권입니다. 그래서 전용 시식권이 아무래도 로열티가 좀 비싸겠죠. 나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특허권 행사의 목적, 경쟁력 강화 또는 이제 비교 우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침해 금지, 손해배상, 뭐 라이센싱 및 매각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특허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신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이시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왜 특허가 필요하냐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허를 받아서 이런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허를 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특허 행사의 목적을 써있는 이 4가지가 그 독점권 행사에 대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술을 쓰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당장 이 기술은 안 쓰겠지만 남이 독점권을 갖는 것은 지금은 좀 막고 싶다. 당장 내가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방어적인 목적으로도 특허를 받습니다. 즉 내가 지금 뭐 안 쓰더라도 상대방이 또 등록받는 것은 내가 지금 독점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독점권을 갖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그 사업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어적인 목적으로도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 이 특허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특허를 출원하죠.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M&A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부터 투자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특허라는 것은 회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런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특허를 갖져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 약간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뭐 그래도 외부에 우리가 제품을 공개할 때 밑에 이제 특허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외부에 알려지는 부분이 많이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즉 이 회사는 그래도 여기는 R&D를 좀 하는 회사구나. 또 여기는 이런 기술 벌써 하고 있네. 내가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자기의 회사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 인증, 즉 특허권이 있어야지 벤처기업 인증받는데 많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술 담보 대출, 즉 기보나 신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특허 출원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까 벤처기업도 있고 이노비즈 그런 예도 그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특허가 필요하고요. 또 나가서는 또 정보 과제를 따기 위해서도 특허 출원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특허 출원이라는 게 이런 독점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이런 방어적인 또한 이제 마케팅적인 효과 그리고 회사 자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한 효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유로 특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특허가 많습니다.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독일, 4등이 일본, 5등이 한국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 대비로 해서 특허권으로 하게 되면 1인당 보유 특허는 아마 우리나라 세계 1등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꼭 특허가 필요하다. 최소한 3건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어디 외부에 우리가 뭐 제안을 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할 때 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허를 뭐 이전도 할 수가 있고 특허를 권리전 또 나는 시식권을 통해서 줌으로써 이제 그런 시식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 기사인데요. 그래서 한참 삼성하고 애플이 이제 소송을 많이 할 때, 삼성이 이런 애플사에 특허 출원을 통한 근데 삼성이 구글과 좀 손을 많이 잡았어요. 애플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과 구글 사이에서 서로 좀 크로스 라이센스를 해서, 우리끼리는 서로 특허 침해 주장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서로 특허를 우리 쓸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우리나 너네 특허를 이제 그런 침해하는 그런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자, 공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당시에 애플이 결국 세계 1등이었기 때문에 삼성과 그런 구글이 손을 잡아서 이제 애플을 많이 공격을 하는 주로 연대를 많이 형성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법정 분쟁했는데요. 여기서 중심이 애플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구글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노키아, 코닥, 뭐 HTC, 뭐 오라클, 뭐 모토로라, 노키아 다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삼성, 구글, 애플 이게 3개만 남았다. 뭐 구글은 뭐 제조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조사는 이제 애플과 삼성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인데요. 이런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그런 특허 소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같은 얘기인데 삼성과 이런 구글이 특허 동맹을 맺어서 이런 애플의 대항마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로를 의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소기입니다. 예. 무선 청소기가 되겠는데, 영국의 2013년도에 영국의 가전 업체인 다이슨에서 이미 특허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모션
방향전환 메커니즘 관련해서 청소기에 들어가는. 근데 삼성전자의 진공 청소기 모션싱크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다이슨이 니네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그 삼성전자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다이슨에 대한 그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걸었어요. 무효 심판이 뭐냐면은 이거는 심사가 잘못된 거다. 등록되지 말았어야 될 것이 등록이 됐다. 즉 얘네들이 출원 당시에 이런 비슷한 방향전환 메커니즘이란 특허 선행 기술이 이미 존재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그걸 못 찾고 그냥 등록을 해준 거다. 그래서 무효가 돼야 된다. 무효 심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효가 또 됐어요, 또. 그러자 다이슨이 이제 특허 무효가 됐으니까 특허 침해 소송할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러더니 삼성전자가 역공을 폈습니다. 내가 니를 침해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이미지만 나빠졌다. 따라서 이건 우리 회사 영업을 방해했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뭐 100억 원대의 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나중에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비아그라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인데 이게 20년간 보호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5월달에 조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대신에 특허는 만료가 됐지만은 얘네들이 화이자에서 디자인을 또 등록받았습니다. 디자인도 근데 특허 만료된 게 디자인은 아마 조속기간이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 즉 88점을 상대로 특허 디자인 침해 소송을 했죠. 그래서 1심에서는 한미약품이 이겼어요. 이거는 디자인 좀 다르다. 약간 각이 좀 더 있죠. 그렇지만 2심에서는 이제 화이자가 이 정도면 거의 뭐 동일한 거다. 그래서 화이자가 결국 승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비아그라 특허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도 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아까 조속기간이 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술들이 20년간 독점권을 주긴 하지만, 특히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상용화되는 라이프 사이클은 한 3년에서 5년 이 경우는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약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면 한 20년간 정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그라처럼. 때문에 제약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간 보호를 받는데 실제로 출원하고 나서 또 임상 실험을 한 5년 정도 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품화 하는 데는 15년밖에 우리가 아까 또 18년 그러니까 또 5년 빠지면은 한 13년, 14년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에 의해서 임상 실험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속 기간이 5년 정도 더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도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모든 의약품이 다 되는 건 아니고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의약품을 많이 그런 대형 제약회사가 많다 보니까 25년간 해주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미 FTA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국에서도 자기 의약품에 대한 특허 존속 기간을 25년으로 해달라. 미국에서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기술을 5년간 더 팔 수가 있으니까, 워낙 제약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이렇듯 좀 기술에 따라서 같은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20년간 다 꽉꽉 채워서 정말 독점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한 5년 정도는 반짝 보호를 받는 실질적으로 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 받으면 처음에 3년치는 처음에 등록료를 한 번에 내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유지료를 특허청이 내야지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근데 그래서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았지만 더 이상 이건 이제 너무 한물간 기술이다 할 경우는 20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허 유지료를 안 내면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으로 국내에서 애플 이미지가 추락이 됐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시면 삼성은 그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해서 특허 대응 전략이 오히려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이제 이런 특허를 하도 많이 소송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뭐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삼성에 없는 특허라고 하면 사서라도 나는 특허를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 많이 좀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면은 뭐 CEO가 있고 뭐 CTO가 있고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PO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P는 페이턴트에서 그런 전문 특허 그런 이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 특허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책도 만들었습니다. 하도 이제 소송 특허만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연구자가 좀 알아야 할 특허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특허 제도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1, 2파트에서 좀 대부분 얘기했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논문을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고 나면은 내 논문 발표하는 내가 특허 출원하는 내가 발명자로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논문 발표한 순간 이미 그 선행 기술이 되고 내가 이후에 낸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선행 기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낸 논문 때문에 내가 특허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성이 상실돼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하도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허청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논문 내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낸 사람이 발명자로 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논문 공개가 안 된 걸로 봐주겠다. 그래서 신규성 의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국가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국가는 뭐 6개월만 허용해 준다거나 또한 어떤 국가는 논문은 인정 안 해주고 박람회에서만 공개된 것만 우리는 봐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나라는 사실 한국과 미국밖에 없고요. 일본과 유럽,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원하고 나서 논문을 공개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논문을 먼저 공개하고 나서 출원하게 되면은 그 신규성에 의해서 상실을 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논문을 보고 나보다 누군가가 제3자가 먼저 출원을 해버리면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출원일이 늦었기 때문에 등록을 못 받는 거고 그 제3자는 해당된 논문이 자기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규성이 상실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등록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논문 발표 전에 출원을 하시되 불가피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하게 됐으면은 1년 이내에 출원하시되 그 1년 기다리지 마시고 아무튼 그 앞날로부터 빨리 출원하셔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발명신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변리사를 통해서 보통 특허로 출원하는데 그래서 가장 그 변리사가 쓰는 게 명세서죠. 그래서 그 특허에 대해서 명세서 작성해서 특허청에다 제출하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고 등록까지 받게 해주는 게 그리고 발명신고서를 제출해야지 이제 변리사한테 전달해야지 변리사가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할 거니까 중요한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명세서입니다. 특허청이 내는 양식이 되겠고 뭐 요약이 있고 명세서가 있고 밑에 도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하단 부분 특허 청구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구한 부분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권리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애플의 미러스 잠금 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청구한 부분에 기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제 키프리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특허 검색 사이트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키프리스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 출원된 모든 특허를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특허만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1년 6개월 되기 전이라도 우선시장 시청에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등록이 되면 바로 그것도 1년 6개월 되기 전이라도 등록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되기 전에는 출원 공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년 6개월. 그리고 등록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을 등록 공고라고 표현합니다. 키프리스 이제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서치라고 되어 있죠. 상단에. 특허 실용신안을 이렇게 치시면 그 밑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초록에다가 저는 이제 인터넷 뭐 네트워크 뭐 경매 입찰 뭐 이런 시스템식으로 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서로 플러스 표현한 것은 5월 조건이고요. 곱한 별표 표시가 이제 엔드 조건이에요. 그래서 5월을 좀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뭐 인터넷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온라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고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사어를 많이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딱 검색을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결과 뜨죠. 그래서 뭐 왼쪽 보면은 앞에 소멸 상태인지 등록 상태인지 거절 상태인지 뭐 취하 상태인지가 이제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특허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상세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게 뭐 출원인이 누구인지, 뭐 등록일자, 등록번호, 아니면 등록되기 전에는 공개 번호,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등록받은 특허인데요. 이 왼쪽 상단에 보면 등록받은 특허에 있는 등록 특허 공보가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떤 식으로 권리 받았는지 이거 PDF 파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서지상 통합행정정보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출원일자뿐만 아니라 얘가 어떤 식으로 등록받았는지, 즉 언제 거절을 한번 받았고 언제 이거에 대해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뭐 냈고 뭐 언제 발명자가 변경됐고 언제 출원인이 변경됐고 이런 그 히스토리가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이제 엔드 연산자, 5월은 플러스는 5월 연산자. 그래서 뭐 컴퓨터, 노트북, 플러스 뭐 PC, 뭐 사용자 단말기, 아니면 뭐 단말기, 아니면 사용자 단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용어를 쫙 써야지 등록을 검색이 좀 빠지지 않고 검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논문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보호가 아니지, 이거는 논문 공개하는 거죠. 그 특허로 보호를 받는 거고, 아까처럼 노하우로 그냥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출원하는 게 좋겠냐?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품이 없어도 나오기 전이라도 특허를 낼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문서로만 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구체화가 되면은 출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출원 방법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출원 제도도 있고요. 때문에 먼저 현재까지 아이디어만을 먼저 가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완성된 아이디어를 완성시켜서 내면은 출원일이 가출원 날짜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다 완성되고 나서 출원하겠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원일을 먼저 선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한 신규성 의제 제도가 있는데 발명자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발명이 공개돼서 신규성이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즉 1년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발명자로 하거나 이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신규성이 있는 것을 보는 거고요. 당연히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신규성 의제가 안 되겠죠. 자기가 공개된 기술이 아니니까, 공개한 기술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는 1년
한국하고 미국은 1년이고요. 일본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국 등 대다수는 이렇게 6개월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논문까지는 봐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문 발표까지는 봐주는 6개월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6개월은 해야 되고,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논문 발표도 인정도 안 해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무조건 상실된 거다. 아니면 다만 뭐 제품 출시, 즉, 박람회나 이런 데다 공개한 경우만, 거기서 이제 공개된 것만 이제 신규성 의제로 구해주지, 논문은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런 특허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원하되 청구범위를 안 써요. 1년 2개월까지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데요. 내 특허 출원했는데 제 경쟁업체가 제 특허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특허 청구 범위를 딱 한정해 버리면 저쪽 업체에서는 분명히 회피 설계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 잠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에 맞게 청구 범위를 우리가 작성을 하면 쟤네들이 특허 침해가 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즉 경쟁업체가 회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좀 안 주려고 특허 청구 범위를 좀 나중에 제출하는, 출원만 하고 그런 청구 범위 제출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선출원, 즉 뭐 가출원이 될 수도 있죠. 뭐 선출원을 먼저 하고 나서 이 1년 이내에 개량된 내용 갖고 출원하면 그 개량된 내용으로 이렇게 앞으로 특허를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원 일자가 소급이 된다. 때문에 먼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걸어놓고 이제 좀 개량이 조금 덜 된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먼저 출원하고 나서 1년 이내에만 이런 개량 발명에 대해서 출원하면 이런 권리를 특허 요건 판단 시점을 1년 앞으로 선정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심사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은 빠르면 한 3개월, 아니면 8개월 사이에 심사 결과가 납니다. 물론 심사 결과가 난다는 게 무조건 등록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거절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심사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를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외부 선행시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담당 변리사한테 얘기하면 잘 아시는데, 좀 비용이 좀 들어가죠. 시간도 돈을 좀 더 내면은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좀 덜 낼 경우도 있는데, 이미 이걸 업으로서 내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걸 만들고 지금 제품, 공장 라인도 다 만들고, 지금 데모 버전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업으로 실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벤처기업 인증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조금만 내도 어느 정도 우선심사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심사 신청 제도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하면은 특허 요건을 판단 시점을 땡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제가 만약에 2013년 9월 달쯤 출원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날짜는 출원 일자는 빡 땡겨지니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특허 유지 및 포기 전략인데, 보통 이거는 대학교 3단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충실대도 그렇지만 워낙 유지를 해야 될 특허가 많잖아요. 한 거의 1년에 150건 이상 등록이 될 텐데 다 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업,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리법인이 아니라 사실 특허 내는 이유가 기술에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특허 내는 건데, 특허 낸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전이 안 됐다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좀 의미가 없는 것들은 유지료를 안 내거나, 아니면 또 유지료 같은 경우는 또 청구한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청구한 개수를 줄여서 돈을 좀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는, 특허를 유지할지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1부를 좀 하고요. 이따가 한 7분만 쉬었다가 2시 50분에 나머지 또 뒷부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에어컨 켜드렸는데 좀 추우시네요. 그럼 이거 소리 지금 잠깐. 네, 마이크만 꺼두겠습니다.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 아, 네. 오래 안 쓰면
네, 마이크 켜드렸습니다. 네, 주한중 변호사입니다. 자리에 오셨나요? 이제 참 이게 얼굴을 뵙고서 강의하면 저는 좀 쌍방향,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은데 저도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하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뒤쪽부터는 조금 너무 아실만한 내용은 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좋은 강의는 10분 늦게 시작해서 10분씩 끝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좀 더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서 또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개업한 지 한 1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회사가 또 많이 커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그래도 많이 이제 만날 기회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데도 제가 강의를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AI나 이런 쪽 관련돼서는 제가 좀 제가 이제 전공이 IT 쪽인데 특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많이 좀 일을 해봐서 그쪽과 관련해서 가끔 강의가 좀 들어올 때도 있고 여담인데 제가 요새 많이 좀 강의가 전문은 아닌데 아무튼 강의 가끔 들어오는 데가 좀 대학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제 의료 AI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대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강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하는 비대면 스타트업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쪽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제가 가끔 보니까 요새는 메타버스 하시는 쪽도 좀 꽤 많으신 것 같고 또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좀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한 비즈니스 모델 BM 발명을 기반으로 해서 앱을 만들어서 실제 그런 투자까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A까지 가거나 이제 B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버티시면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고 싶고 또 10년 전과 좀 비교했을 때 너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인큐베이팅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한 정부에서도 1년에서 7년까지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지원 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활용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 특허 출원 절차를 넘어갈게요. 출원을 해보신 경우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정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대학교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있는 프로세스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출원하고 나면은 이제 공개가 되고 심사척수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공개가 되고 나서 심사척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통은 심사착수는 한 1년 3개월 정도 후에 나오는데 꼭 요새는 좀 너무 출원 건수가 많고 우선 심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일반 심사로 하는 경우에는 좀 늦어집니다. 그리고 출원한다고 무조건 심사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좋은 기술 같은 경우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아까 말씀드린 개량의 여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바로 할 필요는 없죠. 대신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지금 마케팅적으로 출원만 하실 경우에 심사 청구해서 거절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3년간 끌다가 그때 심사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출원 중인 상태로 꽤 오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간에 이익을 많이
향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선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고, 정보 제공 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경쟁 업체가 만약에 출원해서 공개가 됐는데, 내가 봤을 땐 저거는 분명히 거절돼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번처럼 심사관이 이거 그냥 등록시키면 어떡하지? 이 선행기술 못 찾고 이거 그냥 등록시켜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정보 제공해서 이 특허는 이거랑 비슷한 특허가 이미 나와 있는 거다. 이거 등록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심사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동종업자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심사하고 나면 거절이 보통 많이 되죠. 거절되면은 1차적으로 보통 거절됩니다. 그래서 의견대 충수가 나와요. 심사관이, 야, 봐라, 우리 니네 선행기술 이거랑 비슷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거절 1차 내립니다. 그러면은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 변리사 통해서. 그러면은 그 심사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점에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은 한번 심사관이 다시 재심사를 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거절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래? 그러면은 그럼 뭐 니네 의견을 받아주겠다 하면 등록 결정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원 시 심사 청구 시 등록률이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위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제 한국이 그게 기술 선진국이 아닌데 왜 이렇게 등록이 높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있으면 약간 그 해는 지금 등록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통상적으로 한 70에서 75%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이 됐어요. 근데 등록되면 좋은데 거절 결정이 되면 여기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그다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다시 거절 결정이 돼도 한번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청구로 다시 재심사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거절되는 거지만 난 한 번 더 다투고 싶다 싶으면 특허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결 취소 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특허 법원으로 가서 그런 상고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제 경험상 특허 심판까지는 많이 가는데 법원이나 대법원까지는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허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밌는 게, 특허 청구와 특허 심판원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특허 법원과 대법원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등록받는 절차가 보면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효심판 같은 거 갈 때, 저 특허는 등록받지 말아야 될 게 등록받았다. 그래서 등록에 대해서 이제 무효심판을 걸을 때는 특허 심판원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허 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합니다. 그래서 특허 법원에서는 이게 침해 여부인지만 판단해줘요. 그러니까 등록받은 특허랑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침해가 맞는지,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거 판단은 특허 법원에서 해주는 거고, 이 특허 침해 소송은 그거 플러스 그 손해배상액 수는 민사소송에서 합니다. 민사법원에서.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변리사는 특허 법원에서는 쓸 수는 있는데, 민사법원에서는 변호사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끔 이제 그런 밥그릇 싸움 한다, 가끔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우리도 같이 특허 침해 소송까지 못하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소송이 항상 이제 그거 갖고 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특허 법원은 그런 특허 심결 소송이나 그런 권리 범위 속하는지 여부 판단하는 것까지는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공개 공보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후에는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공개 특허 공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보면은 출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출원일자를 보면 출원일자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일자가 딱 나옵니다. 보면은 2008년도 10월 6일날 출원했잖아요. 공개일자는 2010년도 4월 27일이죠. 1년 6개월
보다 뭐 정확하게 1년 6개월 조금 보름 정도 더 있긴 하지만은 1년 6개월 뒤에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공개 특허 공고는 이제 출원 당시 공개된 게 공개 특허 공보이고, 이제 보시면 이거는 등록 특허 공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 푸신 것처럼 공개 특허 공보가 아니라 등록 특허 공보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 빨간 박스처럼 이 공개번호 공개일자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고일자입니다. 등록 공고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가 나오고요. 등록일자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처럼 앞에 거는 출원인이었지만 이제 특허 권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제 그렇게 바뀐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외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별 국가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PCT 출원 한번 거쳤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지주의라고 했잖아요. 해외 특허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해외로 나가면 해외 출원일자가 국내 출원일자로 소급이 됩니다. 다만 그 해외 나가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등록받고 싶으면 일본어로 번역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1년 이내에. 그리고 미국에서 등록받고 싶다 하면은 미국 영어로 번역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년 이내에 이런 국가로 해서 번역해서 나가는데 그 1년이란 기간이 좀 애매한 게 국내 특허 출원하고도 1년 이내에 사실 심사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잘 우선 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기 출원 중인 상태에서 나도 이게 지금 국내에서 등록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번역 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출원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잘 안 쓰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 할 건지 좀 일본으로 할 건지 좀 사업을 어디로 지금 뻗어나갈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개별국가 출원을 하는 경우도 좋지만은 PCT 출원합니다. 참고로 개별국가로 출원할 경우 국가당 그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번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500에서 1000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출원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내에 이렇게 출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T 출원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출원일로부터 왼쪽이 이제 개별국가 출원이고 오른쪽이 이제 PCT 출원에 대한 그림인데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 특허 출원합니다. 즉 국제 특허 출원을 PCT 출원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개별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이 국내 출원으로부터 아까 그 1년이 아니라 30개월로 연장이 돼요. 30개월이면 충분하죠. 왜냐면 2년 반이니까 국내 출원 결과도 나올 뿐더러 내가 사업화하는데도 좀 많이 어디로 나갈지 결정도 되고, 또한 또 여러 국가로 만약에 나갈 경우에는 저기 번역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1년 내에 그걸 다 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C 출원으로 함으로써 기간을 번다. 그리고 PC 출원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그 국제조사 사무국에서 미리 해외 개별국가로 진입하기 전에 너 이거 진입했을 때 이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저 등록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약간 사전에 한번 그 국제조사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줘요. 예비심사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기 해외 국가로 나갈지를 판단하는데 좀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라. 이런 걸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PT 출원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언어로 하면 되니까 그냥 국내에서 출원했던 걸 그대로 내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다만 국제조사 보고서의 심사 결과가 꼭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국제조사 보고서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일본, 중국에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결과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 해당 국가의 심사관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아까 이번에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청구 범위는 아까 별명 상세 설명이 기술 문헌인 것이고 특허 청구 범위 부분이 권리 문헌입니다. 아까 청구 범위가 실질적으로 권리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특허 침해냐? 청구항 1만 보시면 됩니다. 독립항만 보시면 돼요. 청구항 1은 뭐 통신부, 무슨 인터페이스부, 뭐 디스플레이부, 입력부 이렇게 되어 있고, 청구항 2를 보시면은 제 1항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청구항 1에 대한 종속항입니다. 또한 청구항 3 같은 경우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이것도 종속항입니다. 2항에 대한 종속항인데 2항은 또 1항에 대한 종속항이 결국 1항에 대한 종속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청구항 4는 삭제가 됐죠. 저 왜 그러냐면은 아마 처음에 출원할 때는 청구항 1에서 빨간 박스로만 출원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이제 심사받는 과정에서 파란 상위 인터페이스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올린 거죠. 등록받기 위해서. 그래서 청구항 4인 부분을 삭제해서 올려서 이제 등록받은 건데, 특허 침해가 판단은 뭘로 하냐? 청구항 1항에 있는 내용을 경쟁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다 포함하고 있으면 침해가 됩니다. 1항만 보시면 됩니다. 1항만. 즉 상대방 제품이 통신부, 인터페이스부, 디스플레이부, 입력부 있고 인터페이스부에 대한 전원 설명, 저 내용이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특허 침해가 된다. 다만 통신부가 없고 아니 인터페이스부가 다르거나 뭐 입력부가 또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회피 설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걸 피해 가려면은 이게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면 된다. 근데 특허 침해 소송이 왜 일어나느냐?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인터페이스부가 보면 우리가 뭐 화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건지 약간 애매하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침해 소송이 나는 거지, 이 명백하면 소송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이 문헌에 있는 거랑 실제 제품을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청구항1항에 있는 구성 요소, 즉 통신부, 인터페이스부, 디스플레이부, 입력부, 뭐 인터페이스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청구항 1항에 있는 내용이 이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권리 범위가 좁아지죠. 그래서 청구항 1항에 있는 내용이 잔뜩 긴 게 가장 안 좋은 특허죠. 왜냐면 침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걸 다 어떻게 씁니까, 그걸. 그래서 청구항 1항이 좀 짧게 등록받을수록 권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보면 구성 요소가 아까 청구항 1항에 있는 것들이 각각 뭐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 다 구성 요소인데, 구성 요소가 많을수록 권리 범위 좁아서 이제 특허 C처럼, 하지만 구성 요소가 2개밖에 없는 특허 A 같은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청구 범위가 넓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가장 권리 범위 넓죠. 그 다음에 넓은 게 서울시 동작구, 그 다음에 넓은 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그래서 처음에 출원할 때는 서울시로 출원했다가 이런 등록받는 과정에서 동작구로 줄였다가 상도동으로 줄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권리 범위가 좁아질수록 등록 가능성이 올라가고, 또 반대인 경우에 또 등록성이 떨어지고,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변리사 역할이고, 최초 출원할 때는 권리 범위를 좀 넓게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뭐 516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바로 등록될 수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좁잖아요. 한번 동작구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서 줄이는 게 상도동이라도 얻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를 넓게 하거나 심사 결과 받아보면서 조금씩 좁혀가서 어떤 청구항이 등록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기술이, 좋은 이제 그런 특허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무조건 빨리 등록받기 위해서 권리를 확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항 예를 한번 보시면 위아래 이 동일한 기술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본발명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한 건데, 첫 번째 작성해 보면 사각형 밑판, 그리고 뭐 4개의 다리,
하면 직각으로 부착된 뒷판, 이렇게 보호를 포함한 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00 작성 이를 보면은 그냥 밑판, 그냥 다리, 뒤에 있는 뒷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더 잘 쓴 명세서는 밑에 게 되겠죠? 왜냐면 사각형으로 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다리도 4개로 한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직각, 이런 것도 한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청광 2, 두 번째로 한 거를 등록받는 게 좋긴 좋은데, 등록가시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첫 번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권리 범위 잘, 등록 가능성도 높이고, 이런 권리 범위도 최대한 넓힌 상태에서 등록받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광 1항 같은 경우는 이거 독립항이라고 하는 거고, 청광 2항이 종속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1항에 있어서 또 제1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종속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라는 게 이것을 그냥 무단으로 권한이 없이, 그러니까 로열 취식권을 받지 않은 자가 권한 없이 만든 제품이 권리 범위를 그대로 포함하고 쓰면 청광 1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올 엘레먼트 룰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청광 1항에 있는 아까 인터페이스부, 입력부, 디스플레이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침해가 된다. 하나의 구성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청광을 등록받았는데 A, B, C, D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후 발명, 즉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A, B, C, D 그대로 사용하시면 침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A, B, C, D, E로 사용하고 있어도 침해가 되죠. 왜냐면은 일단 A, B, C, D로 출원을 했으니까, 등록받은 거니까 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A, B, C만 썼다. 이건 침해가 아니죠. D가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A, B, C, D-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균등론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D랑 D-를 동일한 걸로 볼 것이냐 하면 동일한 것으로 보면은 침해가 되는 거고,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비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동일하게 봐주느냐, 실제로 특성은 A, B, C, D인데 D가 D-로 변형되었지만 D가 실제로 D-인 거, 즉 통신부인데 무선 통신으로 했는데 우린 난 유선 통신으로 썼다. 이건 실제로 요새 같은 걸 봐주니까 이거 같은 그냥 침해라고 봐주는 거,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소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 때문에 소송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상표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거의 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게 상표가 등록받고 어떤 게 상표 등록 못 받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출원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즉 동일 유사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서비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 못 받습니다. 즉 상표 출원은 상표가 딱 내는 게 아니라, 출원할 때 이 상표를 어디에다가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같은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성이란 마크를 전자제품에 넣으면은 이미 등록받은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삼성전자 받은 게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삼성이란 상표를 과일 가게에다 냈다. 삼성 과일, 이것은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 냉면, 만약에 삼성에서 이미 없다면 등록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장도 동일 유사해야 되겠지만 서비스류도 동일 유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현재성이 없다는 거. 뭐냐면 처음에 상품의 보통 명칭, 예를 들어 마우스 이건 보통 명칭이잖아요. 이건 고유 식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관용 표장, 대한민국,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또한 세 번째, 기술적 표장,
성질 표시 표장. 그래서 이것은 그거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하는 표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등록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기 우유가 있는데 맛있는 우유, 이건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유라는 게 표장이 그 성질이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우유는 누구한테 그 독점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식별력도 없고 때문에 이건 등록을 안 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이것도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뭐 안동국수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면은 제3자 이거 취소전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취소전판 걸면은 내가 3년 내에 어디 썼다, 어디 뭐 블로그에 올렸다 이런 것들을 그 상표권자가 자기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했는데 그 기술적 표장이나 성질 표시 표장 예가 되는데요. 직감마술은 안 돼요. 이런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그래서 뭐 구포국수는 안 됩니다. 산지 표시기 때문에. 그 품질 표시, 원조 순댓국 이런 거 안 됩니다. 오리지널 순댓국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유기농 오이 안 되죠. 그 원재료 표시 바나나 우유 이건 안 되죠. 뭐 누구나 다 바나나 우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이 상표 못 쓰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뭐 부산 밀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예인데 아까 말씀드린 둘리라는 표장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걸 안경에다가 했어요. 그럼 등록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오른쪽처럼 둘리나라라는 것을 완구나 이런 놀이기구에다 하면은 또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표라도 출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상품이 지정 상품이 다르거나 지정 서비스업이 다르면 그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예를 좀 볼게요. 이런 걸 이제 예외적으로 근데 등록시켜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우리은행 보면 은행이라는 것은 일단 당연한 게 그 보통 명사고, 우리라는 것은 그냥 대명사거든요. 아까 뭐 관용 표장 할 때 우리 원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라는 말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래서 거절됐어요. 우리은행. 근데 이게 우리은행이 보면 은행 쪽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몇 개.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거는 다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줬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은행 하면 이제 식별력이 있다. 예를 들어 이게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사실 우리은행이죠. 뭐 기업은행이 우리은행, 제 입장에서 우리은행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이라고 하면은 다 알잖아요. 어떤 은행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이미 우리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식별력이 이미 생긴 거다. 특허청에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도 그러면 뭐 이게 공익적인 요건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식별력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독점권을 갖는 게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은 이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애플은 원래 이게 애플 과일 뭐 이런 애플 농수산 이렇게 쓰면 거절이 됐겠죠. 사과는 이미 과일 가게에서 너무 유명한 당연한 단어잖아요. 하지만 애플은 과일 업종에서는 보통명사지만은 휴대폰 전자기 업종에서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마찬가지죠. 식별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애플은. 대한항공도 아까 우리은행하고 사례가 비슷한데,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국기와 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누구한테 독점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대한항공이 뭐 우리나라에서 국영항공도 아니고요. 한진에서 운영했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 의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돼서 등록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974년부터 상표를 사용했으니까 이미 뭐 대한항공 하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항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식별력에 의해서 독점권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여담으로는 아마 대한항공이 원래 처음에 특허청에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 해외 그 물류 같은 걸 많이 이제 운송을 해주고 이렇게 정부에 좀 우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례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그때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불닭. 이게 재밌는데 2001년도에 불닭이라는 게 지금의 너무 일반적인 것 같지만 2001년도에는 그게 약간 생소했거든요. 불닭, 지금은 이제 불닭이라고 하면 되게 불로 데운 닭, 불로 끓인 닭, 불로 뭐 조린 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매운 거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불닭이라는 상표가 좀 그냥 고유 명사였어요. 그냥 닭집인데, 치킨집인데 불닭이다. 근데 제가 등록됐습니다. 근데 그 불닭이라는 사용자가, 상표권자가 조금씩 불닭이라는 게 막 생겼더니 주변에 별로 딱히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못 쓰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냅뒀습니다. 냅두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닭이 다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홍초불닭, 뭐 땡초 먹은 불닭 같이 오히려 이제 불닭이 보통 명사화가 되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고유 명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닭이라는 상표가 역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계속. 불닭 자체가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명칭의 상표권을 확보했더라도 이런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이렇게 좀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맛있는 우유 아까 안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질 표시니까. 그래서 뒤에 GT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GT라는 명칭 때문에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니 버터 칩인데요. 그 혜태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것도 허니버터는 안 되는데 혜태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홍콩 반점인데 이것도 지리적 명칭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홍콩 반점에 0410이라는 명칭을 추가해서 이제 등록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충동 왕족발인데 이것도 장충동이 지리적 명칭이라서 안 되는데 앞에 이런 돼지 도형을 배치해서 좀 식별력이 생겨서 이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혹시 앞에 조금 강의가 좀 끊겼나? 소리가 안 들렸나요? 제가 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예, 아무튼 뭐 자료만으로도 좀 뭐 어느 이해는 되실 거니까 일단은 뭐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좀 주시고요. 뭐 이게 실시간으로 좀 뵙고 얼굴 뵙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아무튼 또 다음에 또 대면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가 들렸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응이 없어요. 끌게요.